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380억 달러 입찰해서 낙찰 수익률이 1.5%, 응찰률이 2배를 기록하며 무난한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고 국채 발행 부담에 대한 트레이더들도 우려를 완화되었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월달 CPI 추이도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중국의 CPI 부분은 다소 약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이 또한 기존의 예상치 부분만큼은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S&P가 중국의 경기 회복 불균형이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내용과 특히 서비스업의 반등이 느리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으며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거래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고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비탈릭 부테린이 조만간 이더리움 확장성의 100배 개선이 될 것이다.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더리움 2.0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연금기관이 그레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세탁 방지 과태료 정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으며 테더가 4억 테더를 신규 발행했다라는 소식과 SBI 자회사 트러스트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며 그리고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70%가 스테이블코인의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차기 SEC 위원장 투표에 상원은행위원회에 통과가 되었는데 찬성이 14표, 반대가 10표 정도가 통과되었다라는 소식과 대시가 이더 디파이 브릿지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시 보유자들을 위해 이더리움 체인에서 디파이 프로토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윙클버스 현재가 인수한 NFT 거래 플랫폼 가치가 12억 달러 상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거래소 명이 니프티 게이트 웨이라고 해서 7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라고 보도치가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미 하원 의원이 토큰 분류법 발의를 냈다라고 하는데 미국 증권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디지털 토큰의 다른 유형 자산과 구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원 의원이 지난 2018년도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지만 표결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TTA는 2019년도 의회에 발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비스는 TTA 도입 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주와 기관들이 각기 다른 규제 기준을 두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TA는 증권법에 해당하는 토큰의 특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옥션이 NFT 예술 작품 거래 준비를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해당에 있는 서울 옥션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만큼 요새 NFT에 대한 그런 대세가 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자 37%가 앨런 머스크 트윗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7%가 글쎄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이 37%가 앨런 머스크 지지자인지 아니면 테슬라 투자자들끼리 가 이쪽에 해당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이것까지는 분별해 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큰 틀로 보았을 때는 37%가 이번에 보고 투자를 했다라는
점이 눈에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엘프가 프로젝트 직접관리 거래소 원래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프라이빗 항공 서비스 비트, BK, 이더, XRP 결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과 브레이브가 오픈 검색 엔진 테일캣을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서치의 기본 토대가 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으며 앞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독립적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크롬과 구글 검색 엔진에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브레이브를 써봐서 알겠는데 그 광고 스킵 같은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믹서툴 토네이더 캐시가 온체인 입금 백업 기능을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NFT 거래 플랫폼 민터블이 미국의 센트루이스 소재 부동산 소유권을 상장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덴라이머가 이더리움 이오스가 만든 것들 처리할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자들 마음과 기술 개발자 마음이 좀 다릅니다. 참고로 기술 개발자는 기술에 일단 우선적으로 두지만 투자자는 둘 다 보는데 본인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 추이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걸 좋아하죠. 물론 장기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금액 대비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대평가가 되죠. 코인은 몇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 코인이 상대적 대비 많이 안 올라가면 박탈감이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장이 매번 4년에 한 번씩 왔는데 내년 그 다음에도 4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수익성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크거든요. 그 작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라이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설득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칩셋 판매보다 직접 채굴 수익이 높기 때문에 시중의 판매 비중에 대한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실정과, 그리고 미국의 럭셔리 호텔 체인에서 비트, 이더, 도지의 결제 지원을 받아준다라는 점과 암호화폐 거래소 벌칙 계좌가 9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준 거죠. 이 유예 기간이 9월 달에 도대를 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이제 9월달 됐으니까 그 시점에 소형 거래소를 이제 그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 문제점은 여름 시즌 때나 아니면 늦어지면 가을에 한 방에 몰아서 터질 확률도 꽤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쓰지 마시길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건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회의론자 피터 시프 아들이 비트코인 투자 올인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100% 비트코인을 채웠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내 아들마저 이렇게 세뇌됐다면 다른 아이들도 거의 비슷하는 거 아니겠냐.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거의 다 대부분 비트이나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수익성을 많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익성을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암호화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니까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듯이요. 물론 이게 뭐 꼭 이렇게 비례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적절하게 비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ATM기가 1년 새 57.5% 증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하루 평균 34대가 설치됐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다날 직원이 블라인드서 페이코인 급등 정보에 대한 유출이라고 해서 지금이다, 꼭 샀으면 좋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대기업이나 일반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해서 다채로운 그런 업계
에서 약간의 좀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회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할 직원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앞으로 좋은 정보가 꽤 많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씨는 지금이야 라고 해서 약자를 남기면서 마지막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예, 페이코인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부가 설명이 있는데, 아직 단할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직원 인증을 하는데 퇴사자 인증까지는 이거를 수시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것을 또 고려를 하게 되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올라왔던 부분은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은 이것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쿠팡이 조만간에 미국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페이코인이 조만간에 쿠팡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급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소식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 BK 전날 대비 900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월가의 황금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공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과, 앞으로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계속 더 매집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화하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는 소식이겠죠. 그리고 업비트도 이자 서비스 곧 나온다. 즉 업비트가 이때까지 제일 느리고 이때까지 국내 정부에서도 좀 많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이 커스터디나 뭐 나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끝냈고 나머지 은행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식 암호화폐 앱 이용자 1000만 명 돌파, 40대가 가장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세대별 사용자 분포라고 해서 안드로이드와 애플 거 사용자를 추정을 해서 2월 달에 나왔던 통계 자료인데요. 1000만 명입니다. 참고로 1000만 명 수치니까 아주 높죠. 보게 되면은 40대가 제일 높고 50대도 제일 높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자 관련되어져 있는, 여기 60대가 안 나와져 있는데, 고령자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가 여러 개를 좀 읽어보았는데, 이 40대나 50대나 60대까지도 투자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소식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70대부터는 오히려 좀 많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70대부터 80대가 본인의 기대 수명 부분에 좀 미치는 영향이 꽤 커서 오히려 투자보다는 이제 약간의 마음에 대한 준비나 뭐 그리고 나에 대한 생활 소비 부분 쪽으로 좀 돌려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보고서 기반형이기 때문에 다소 편차는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대 부분이 좀 늘어났던 배경은 10대가 한다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모가 보호자 동의하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계좌가 꽤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85% 향후 2년간 더 투자 예정이 있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비트코인을 구입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경우 올해 2월 말 시티은행 조사한 결과 월가의 1,500명 투자 매니저 대상으로 25%가 비트코인 투자하기 위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조사되기도 했다. 즉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이 3개월 추이만 보고 이제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 있는 분위기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분석한 대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걸 세뇌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이런 내용을 보시고 본인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시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힘으로 인해서 투자의 결정에 좀 도움이 되시고자 이런 정보를 나눠드리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제가 이 코인 좋아요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는 점은 뭐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은행들이 계속 조사를 과거에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다 했겠죠. 근데 이번에도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대표적인 상품을 보게 되면 캐나다의 ETF 상품은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이 계속 투입이 되어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신탁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들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계속 더 많이 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못해도 여름 되기 전 때까지는 계속 여기에서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조정이 좀 있었고 4월, 5월, 6월 달까지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약간 약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평균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월등하게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월 달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4월, 5월 달에 좀 챙겨먹는 전략으로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의 최초 새 암호화 자산 취급 안내 트론이 3월 17일 기준으로 비트포인트 쪽에서 취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 정도 선에서 거의 메이저 코인 빼놓고는 거의 다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마켓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트론 쪽이 들어온다는 건 신규 일본 쪽에 있는 일본 이용자 유저 폭을 또 많이 땡겨올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 쪽으로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스위스 MPB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최대 11만 달러까지 암호화폐 세금 납부 가능하며 디지털 자산, 기존 자산 영역으로 확장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